겨울의 새벽은 언제나 말수가 적습니다. 특히 오래된 마을 골목을 지나갈 때면 가로등 한두 개가 깜빡이며 비춰주는 그 적막함 속에서 사람의 지난 세월까지도 서서히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일생을 통해 본 장남이라는 이름이 만든 비극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익숙한,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88세의 노모는 천천히, 그러나 익숙한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갑니다. 한평생 굽은 허리와 검게 마른 손을 가지고 살아온 그녀에게 이 길은 수십 년 전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변한 것이 있다면 그녀의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조금 춥네. 재만이는 오늘은 좀 나아졌을까? 재만, 노모의 5자녀 가운데 장남. 집안의 희망이자 어머니가 가진 모든 기대를 쏟아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세월과 함께 무너져 내린 모래성처럼 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재만은 특별했습니다. 특별히 똑똑하거나 성실하거나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로 특별했습니다. 어머니, 나 학교 갔다 올게요. 그래, 우리 장남, 밥은 먹고 가거라.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장 좋은 방을 쓰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고기 먹고 싶어요. 내 형이 공부해야 하니까 참아라. 형이 잘 되면 너희도 다 잘 된다. 그렇게 자란 재만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고 주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재만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설비 사업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요. 이번 건축설비 사업은 진짜 잘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래, 재만아. 어머니는 내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 노모는 공공근로로 모은 돈을 털어서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말해라. 어미가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사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망했습니다. 준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책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만 믿었고 어머니만 바라봤고 어머니가 채워주기를 바랐습니다. 또 망했다 하더라. 재만이 참 속 좀 차리면 좋을 텐데 그 어미가 너무 믿어줘서 그래. 장남이라고 하늘인 줄 아나 봐. 그러나 재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업도 세 번째 시도도 모두 어머니와 동생들의 지갑 위에서 출발해 허공에서 끝났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이번만 조금만 더. 그래. 알았다. 또 도와주마. 내가 잘 될 때까지 어미는 끝까지 믿을게. 믿음은 때로 사람을 지켜주지만 때로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이 망한 뒤 재만은 본처와의 관계마저 악화되었습니다. 집안의 경제는 나날이 피폐해졌고 아내는 더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재만 씨, 우리 이제 더는 안 돼요. 당신은 책임을 안 져요. 약속은 늘 말뿐이고 내가 혼자 다 떠안아요. 당신 어머니한테 또 돈 받아온 거 다 알아요. 아니, 이번에만 버티면. 그 말 20번은 들었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저도 이제 힘들어요. 그렇게 재만은 가정을 잃었습니다. 가정과 신뢰와 책임, 모든 것이 무너진 뒤 남은 건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삶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재만은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집을 전전하고 교회 구석에서 잠을 청하고 때로는 공사장 인력소에서 하루 일당을 받고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형님, 오늘만 좀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야, 너 성인 어른이잖아. 언제까지 이럴래? 정신 좀 차려라. 알았어, 알았다니까. 근데 밥 좀 있는가? 그의 손을 끝까지 잡아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동생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보다 동생들이 더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푼돈을 모아 제만에게 주었고 동생들은 월급의 일부를 떼어 형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제만에게 도움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형, 우리도 힘들다. 나도 애들 키워야 돼. 장모님 병원비도 나가고. 야,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도와줘야지. 안 그러면 누가 도와주는데? 나 장남이다. 장남이 이렇게 사는데 동생들이 모른 척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동생들의 도움으로 제만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면 인생이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제만아, 목사가 되면 이제 사람답게 살겠지. 그래,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목사 되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늦잠을 자서 수업을 놓치고 과제를 미루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동생들에게 계속 손을 벌렸습니다. 형님 과제는요? 오늘도 안 하셨어요. 아, 그거 뭐 주말에 해도 되지. 너 좀 도와줄 수 있어? 그게 제 것도 해야 해서요. 아, 형제끼리 그렇게 박정하게 굴면 어떡해. 아무 노력도 변화도 없이 그는 결국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된 뒤에도 그는 동생들에게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 이번 교회 개척하는데 좀 보태라. 너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형, 이게 몇 번째야. 저도 애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대학은 나중에 보내도 되잖아. 형이 교회 개척하는 게 먼저지.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 누군가가 당연히 희생해줘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만은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여비 역시 동생들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 선교만 하고 와. 또 사업 같은 거 버리지 말고. 알았어. 이번엔 진짜 하나님의 일만 할게.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딸을 하나 데리고 있는 돌싱 여인. 이름은 리린. 제만보다 13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녀는 보통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기세가 강했고 계산이 빠르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목사라고 했죠? 홍콩 쪽도 오가나요? 예, 음모 사역이 많아서요. 목사님, 당신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순해요, 순해. 나랑 있으면 인생 조금 편해질 거예요. 그 말이 제만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편해진다는 말. 평생 힘들게 살아온 제만에게 그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리리는 처음엔 상냥했습니다. 제만을 챙겨주고 밥을 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 혼자 살아서. 하지만 리린의 친절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만과의 몇 번의 대화만으로 그의 가족 상황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목사님 가족은요? 한국에 계세요? 네, 어머니랑 동생들이 있어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이 넘으셨어요. 집은요? 재산은요? 아, 어머니가 공공 근로하셔서 조금 모아두신 게 있어요. 리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동생들은요? 다들 뭐 하세요? 둘째는 회사 다니고 셋째는 자영업하고 막내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가족들 다들 착하시겠네요. 리린은 속으로 계산을 끝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리린은 제만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결혼해요. 뭐라고요? 당신 혼자 외롭잖아요. 저도 혼자고 우리 함께 살아요. 제만은 고민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고 문화도 다르고 그녀에게는 전혼에서 낳은 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리린의 적극적인 태도에 제만은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좋습니다. 결혼합시다. 잘 생각했어요, 목사님.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둘은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간소한 식이었습니다. 한국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만이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형 중국 여자랑 결혼한다고? 응, 좋은 사람이야. 나 많이 챙겨줘. 형 신중하게 생각한 거 맞아? 나이 차이도 많고. 야, 내가 평생 혼자 살래? 이제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돼? 가족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형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 직후부터 리린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중국에서 사업해요. 사업? 무슨 사업? 음식점이요. 내가 요리 잘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한국 가족들한테 좀 받으면 되죠. 당신 장남이잖아요. 리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만이 평생 가족들에게 손을 벌려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을 그대로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이미 많이 받아서. 그럼 뭐예요? 더 받으면 되죠. 가족이잖아요. 리린의 논리는 제만과 똑같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 제만은 결국 동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사업 하나 시작하는데 좀 도와라. 형 또요?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아내랑 같이 할 건데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형 그 말 벌써 몇 번째. 야, 형이 부탁하는데 그렇게 나와. 결국 동생들은 또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음식점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리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가족들 돈 없어요? 없지는 않은데 다들 사정이. 어머니는요? 어머니 재산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노후 자금? 아들이 어려운데 무슨 노후 자금이에요? 당신 효자 아니에요? 리린은 교묘하게 제만을 조종했습니다. 죄책감을 자극하고 효도를 강요하고 가족의 의무를 들먹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 위해 평생 희생했다며요? 그럼 이제 당신 차례 아니에요? 어머니 돈 좀 받아와요. 그리고 리린은 자신의 친정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병원비 좀 보내야 해요. 장인 어른이 편찮으세요? 네, 당뇨 있으셔서 당신이 사위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리린의 친정 지원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생활비, 오빠 사업자금, 동생 결혼자금. 끝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요? 당신 한국 가족들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왜 내 가족은 안 도와줘요? 리린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만을 한국 가족들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네 시댁은 인색해요. 우리 친정은 안 그래요. 우리 친정은 가족끼리 서로 돕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무슨. 당신 시댁 가서 돈 받아와요. 어머니 재산 있잖아요. 리린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고 제만은 점점 그녀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린이 폭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가요. 한국요? 네, 한국 가서 요양원 해요. 요양원? 그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목사니까 사람도 쉽게 구하고 도움도 쉽게 받아요. 당신 가족 도울 수 있죠? 어머니 재산도 있고 동생들도 있잖아요. 리린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짜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또 뭐요? 당신이 장남이에요. 장남이 하겠다는데 동생들이 감히 안 도와줘요? 리린의 말에는 한국 사회의 장남 문화에 대한 교묘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장남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큰 권력이 될 수 있는지를. 어머니한테 가서 말해요. 어머니 이제 효도하고 싶어요. 요양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뭐요? 당신 위해 평생 희생한 분이잖아요.
당신이 뭘 하겠다는데 못 도와줘요. 제만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린의 논리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만과 리린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만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노모는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장남이 집에 온 것이 좋았습니다. 재만아, 잘 왔다. 오래 못 봤다.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래, 내가 와서 좋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만이 데리고 온 리린을 보는 순간 노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아무래도 아니다. 리린은 노모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존댓말도 공손함도 없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집이 이래요? 생각보다 작네요. 시골이니까요. 노모는 중국어를 몰랐지만 리린의 표정과 어조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제만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 요양원 하려고 한다.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내가 효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형 솔직히 말해. 돈 필요한 거지?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진심으로 효도하려는 건데. 하지만 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형의 진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양원 하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 너희들이 좀 도와줘. 형 우리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번엔 진짜다. 요양원은 안정적인 사업이야. 이번에 성공하면 너희들한테 다 갚을게. 이번엔 진짜다. 동생들은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형 어머니 재산은 손대지 마.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야. 알아. 어머니 돈을 안 건드릴게. 너희들 것만 좀.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준비가 시작되자 리린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이? 당신은 목사니까 얼굴만 내밀면 돼요. 실제 운영은 제가 할게요. 리린은 빠르게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직접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형수예요. 요양원 하는데 돈 좀 보태주세요. 형한테 이미 보냈는데요. 그게 어디 충분해요? 더 필요해요.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당신들이 도와야죠. 형편? 논밭도 있고 집도 있으면서 무슨 형편?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네가 도와줘야죠. 리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모가 리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왜요? 당연한 거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말이 있고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이런 건 제가 알아서 해요. 노모는 며느리의 말투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다니. 하지만 제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만아, 저 여자가. 어머니 그냥 놔두세요. 아내가 좀 급한 성격이에요. 급한 게 아니라 접건. 어머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만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들의 돈, 어머니의 노후 자금 전부,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조금씩 들어왔고 직원들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리린의 본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못해요? 다시 해요. 최선? 이게 최선이에요? 당신네 한국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해요? 리린은 직원들을 무시하고 환자 가족들에게도 불친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시댁 식구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당신네 동생들 인색해요. 요양원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도와줘요?
이미 많이 도와줬어. 많이? 이게 많이에요. 우리 친정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도와줘요. 당신 친정이랑 우리 집이랑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가족이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당신네 시댁은 정 없어요. 리리는 시댁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인색해요. 재산 있으면서 왜 안 내나요? 아들 요양원 하는데 어머니는 이미 주셨어. 그게 다예요? 어머니 재산이 그것밖에 안 돼요? 리리는 시어머니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린이 노모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돈이 더 필요해요. 나는 이미 줄 만큼 줬다. 그게 어디 충분해요? 어머니 아들이 사업하는데 어머니가 도와줘야죠.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 약값도 나가고. 약값은 나중에 드리면 되잖아요. 지금은 요양원이 급해요. 노모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건 내 마지막 돈이다. 어머니, 당신 아들이 목사예요. 목사가 요양원 하는데 어머니가 돈 아껴서 어떡해요? 리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는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 위해서 다 내놔요. 한국 시어머니는 왜 이래요? 노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가라. 나가. 뭐, 나가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당연한 얘기하는 건데. 그때 둘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도와줘야죠. 우리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뭘 그만해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리리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에게 시댁은 착취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정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병원비 보내야 해요. 지금 요양원 자금도 부족한데 그럼 당신 어머니한테 또 받으면 되죠. 어머니는 이미 또 시댁 편 들어요. 당신 장인어른 아파요. 사위가 당연히 도와야죠. 리린의 논리는 이중적이었습니다. 시댁에게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친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운영 3개월째, 리린은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결정은 제가 해요. 원장님께 물어보지 말고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은 명목상이에요. 실제 운영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만은 점점 자신의 요양원에서조차 소외되어 갔습니다. 여보 내가 원장인데 원장, 당신이 뭘 할 줄 알아요? 그냥 설교나 하세요. 경영은 제가 할게요. 그렇게 제만은 아내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모가 약값이 없어 제만을 찾아왔습니다. 제만아, 약값이 좀 많이 나와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평생 자식에게 퍼주기만 했던 노모가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왜 맨날 돈이 없어? 아니, 그럼 동생들한테 말해보라니까? 너한테 먼저 말해보는 거지, 장남이니까. 아 진짜 요즘 내가 얼마나 바쁜데.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 말은 노모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제만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도 제만을 장남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손찌검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노모는 직접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노모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제만은 리린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가족들 왜 이래요?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이미 많이 줬어. 더 이상은. 더 이상은 뭐예요? 우리 친정 아버지 수술비 필요하다니까요. 그때 노모가 들어왔습니다. 제만아, 어머니 왜 오셨어요? 조금만 도와다오. 약값을.
그 순간 제만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아내에게 쪼이고 돈에 쪼이고 모든 것에 쪼여있던 그에게 어머니의 부탁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아, 그만 좀 해. 왜 맨날 돈이야. 그는 순간적으로 88세 노모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노모는 숨을 쉬지 못해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아들아, 원장님, 어머님이에요. 손 놓으세요. 비켜. 아무도 신경 쓰지 마. 나한테서 떨어져. 직원들이 달려들어 제만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노모는 주저앉았고 제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리리는 놀라기는커녕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을 주면 되잖아요. 직원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옹호하기는커녕 남편을 부추기다니. 사모님,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에요? 가족 일에 당신들이 왜 끼어들어요?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그날 노모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성공만 바라보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 어머니한테 손을 댔다고. 미쳤어.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가 자꾸. 어머니가 자꾸 뭐. 88세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너희는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형이 힘든 게 어머니 때문이야? 형이 만든 인생 아니야? 닥쳐. 너희는 평생 나를 무시했어.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제만은 모든 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행동,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남의 탓이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밤, 노모는 좁은 방 한 구석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작은 한숨들은 마치 오래된 집의 나무 기둥처럼 속에서 삐걱거리며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피부치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단 말이냐. 방은 고요했지만 고요함이 오히려 괴로움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우산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뭐 드셨어요? 입맛이 없다. 형이 오늘 또 무슨 말을 하고 간 건가요? 노모는 대답 대신 고개만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형이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을. 너희 형은 왜 그리 모자라느냐? 왜 그리 끝도 없이 달라고만 하느냐?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형이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노모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식을 실패자로 인정해야 하는 부모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장남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있어? 전화 좀 바꿔. 형, 지금 어머니 사정이 안 좋아. 잠들려고 하셔. 아, 잠들려고 해? 그래도 상관없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지금 3천만 원만 좀 보내라. 급하게 써야 한다. 또요? 뭐 또야? 너희들은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목사의 목소리는 목회자의 온화한 기도와는 거리가 먼 날선 공격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 어머니한테 그만 좀 하자. 이미 가진 건 다 드렸잖아. 이제 형이 어머니 지켜드려야 할 차례라고. 내가 뭘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너희들은 평생 나한테 빚져 살았어. 둘째 아들은 그 말에 더는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빚졌다. 그 말은 장남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동생들은 평생을 형에게 돈을 대주고 뒷수습을 해주고 문제를 감싸주느라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다가 지칠 때가 오면 장남은 또 새로운 피해자 코스프레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린이 시댁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당신 동생들 진짜 인색해요. 우리 친정은 안 그래요. 우리 오빠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당신네는 왜 어머니를 버려요? 버린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우리 친정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리리는 한국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자신의 친정 기준만이 옳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재산 다 받아와요. 어차피 당신이 장남이잖아요. 그건 어머니 것인데 어머니 거? 당신이 모셔야 하니까 당신이 받는 게 당연하죠. 우리 친정은 그렇게 해요. 리린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시댁에게는 무한 요구를, 친정에게는 무한 지원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리린이 직접 노모를 찾아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사세요. 같이. 네, 그리고 어머니 재산 우리한테 다 주세요. 우리가 요양원 크게 할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왜요? 아들이 모시겠다는데. 우리 친정 어머니는 우리 오빠한테 다 줬어요. 나는 내 자식들이 다 있다. 장남만 주면 다른 자식들은 어떡하냐? 장남이 제사도 지내고 어머니도 모시는데 당연히 장남이 받아야죠. 한국도 그렇게 하잖아요. 노모는 며느리의 논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리리는 한국 문화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제만이 화가 난 채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셔? 할 얘기 있어. 노모는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그 목소리에 놀라 마루 끝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왜 또 왔냐? 돈 또 돈이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어머니는 도와줄 생각을 안 해? 그러더니 제만은 갑자기 씩씩거리며 노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과거 어느 때보다 흐리멍덩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그는 갑자기 노모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노모의 작은 몸이 흔들렸습니다. 아, 아들아, 왜 이러냐?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둘째 아들은 형의 팔을 잡아 떼어냈고 제만은 비틀거리며 방 한쪽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계속 비난만 쏟아냈습니다. 모두 나한테 빚졌어.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 넌 좋은 직장 다니고 넌 가정 있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형은 형이 만든 삶을 살고 있을 뿐이야. 누구 탓하지 마. 닥쳐. 너는 평생 나를 눌러왔어. 엄마도 너희 편이야. 나만 버린 거야. 그날 밤의 소리는 오랫동안 집안에 남았습니다.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때부터 가족관계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모는 그날 이후 눈을 감는 날까지 장남에게 받은 멱살의 감각을 잊지 못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건 죽음이 아니라 자식에게 받은 상처였습니다. 멱살 사건 이후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거리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노모의 방, 부엌, 장독대 그 집의 어디를 봐도 오래된 상처처럼 그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날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조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사과해야 하는 사람은 형이었지만 결국 죄책감을 끌어안고 사는 건 자신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과 네 번째 딸, 막내들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형이 또 그랬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그들 역시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자식들에게는 절대 원망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도 입에서는 항상 같은 말만 나왔습니다. 내 자식이니라. 그래도 내 자식이니라.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남만 오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좀 편찮으세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고.
형이 또 무슨 얘기를 했나? 아마도. 도대체 왜 그래 왜? 막내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장남은 그녀에게도 자주 돈을 요구했습니다. 용돈을 받아가고 결혼식 준비할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조차 형은 늘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했고 남들은 그걸 장남 프리미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은 건 형뿐이었고 대가는 가족 모두가 치르고 있었습니다. 형은 왜 어머니한테만 그렇게 하는 걸까? 어머니가 형을 너무 믿었고 너무 줬고 너무 감쌌던 거지. 그게 오히려 형을 망친 건데. 노모는 조용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장남 하나만 너무 붙들었다. 어머니 잘못 아니라니까요. 아니다. 나는 늘 형만 아꼈다. 너희들한테도 미안하다. 노모의 목소리는 오래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약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를 탓한 적 없었고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였지만 그의 말에는 은혜보다 사욕이 더 많았고 가족에게는 도우려는 손길보다 빼앗으려는 손길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제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문을 차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으며 악마의 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보다 더 공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보러 왔다. 형 지난번 일부터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요즘 마음이 복잡하다. 마음이 복잡하다고 어머니를 다치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조금 내가. 제만은 말끝을 흐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모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제만을 보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그녀는 아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왔냐 어머니 저. 제만은 잠시 마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다 힘들다. 너뿐만 아니라 다들 힘들다. 그렇지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건 내가 살아온 길이 그렇게 만든 거다. 노모의 말은 엄격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저 깊은 슬픔과 포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마저 날 탓하는 거야?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저 내가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다. 달라져? 내가 어떻게? 이미 늦었어. 난 너무 많이 실패했고 너무 많이 버려졌어. 그 순간 둘째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은 우리가 버린 게 아니야. 형이 우리를 밀어낸 거지 뭐. 형은 늘 우리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형이 우리에게 한 행동을 돌아본 적은 있어? 난 그냥 살기 위해. 그 살기 위해라는 말이 가족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었어. 형이 힘든 건 알지만 그걸 왜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해? 제만은 잠시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보다 더 슬픈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내 잘못이다. 방 안에 길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만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갈게. 가거라. 그리고 살아라. 살면서 이제 좀 돌아보며 살아라. 제만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듯 허둥지둥 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침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겉보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물 시가만 50억에 달하는 큰 요양원이었습니다. 환자들도 꽤 있었고 직원들도 여럿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요양원은 막대한 대출금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제만과 리리는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시가족들에게서 빌린 돈도 상당했습니다. 동생들이 합쳐서 준 돈만 해도 수억에 달했고
노모의 노후 자금도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이 운영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시가족들에게 빌린 돈은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제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요양원 잘 되고 있다며? 그럼 우리가 빌려준 돈 조금씩이라도. 제만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은 힘들어. 하지만 형, 벌써 3년이 넘었잖아. 조금씩이라도. 지금은 정말 안 돼.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해. 실제로는 리린이 제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만이 시가족에게 돈을 갚자는 말을 꺼내기만 하면 리린은 부엌 칼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당신 시댁한테 돈 갚겠다고? 미쳤어요. 여보, 그래도 빌린 돈인데. 빌린 돈? 당신이 장남이잖아요. 가족끼리 빌렸다 갚았다 할 게 뭐 있어요? 그래도는 무슨. 나는 당신 시댁 싫어요. 시댁 얘기만 나오면 속이 뒤집혀요. 그러다 리리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시댁한테 돈 한 푼이라도 주면 나는 그냥 안 있어요. 칼 들고 휘두를 거예요. 제만은 그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리는 또 다른 논리를 펼쳤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시집 올 때 지참금도 안 받았어요. 차일이도 안 받았다고요. 차일이는 중국에서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주는 결혼 예물이나 금전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친정에서는 보통 몇 천만 원씩 받는데 나는 한 푼도 안 받고 왔어요. 그래서 당신 시댁이 나한테 빚진 거예요. 내가 손해본 거라고요. 리린의 논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차일이를 받지 않은 것을 마치 시댁에 대한 희생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시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리리는 지역에서 작은 정치적 야심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지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선거 유세장에서 리리는 온화하고 자상한 목사 사모의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돕는 사모로서 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리린의 연설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목사 사모가 정말 착하시네. 요양원도 운영하시고. 그런데 그 모습은 완전한 가면이었습니다. 요양원 안에서, 시가족들 앞에서, 집안에서의 리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가족들에게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었고 타인에게는 천사 같은 목사 사모였습니다. 직원들도 이 이중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외부 사람 오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맞아요. 환자 가족들한테는 친절한 척하다가 뒤돌아서면 욕하시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한테는 정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직접 요양원을 찾아가 제만을 만났습니다. 형, 우리가 빌려준 돈 이제 좀 받아야겠어. 애들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제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 형, 요양원이 이렇게 큰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대출 이자가 진짜 많이 나가. 그때 리린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세요? 또 돈 달라고 왔어요? 형수님, 우리가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거예요. 빌려준 돈? 가족끼리 그게 무슨 빌려준 돈이에요? 당신네가 도와준 거지. 도와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겁니다. 형도 갚겠다고 했어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리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지금 대출 이자 갚느라 죽겠는데 당신네는 돈만 생각해요. 형수님,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약속? 가족끼리 무슨 약속이에요? 나는 시댁 사람들 정말 싫어요. 리리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제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가족들에게 빌린 수억 원의 돈은 한 푼도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체념했습니다. 형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손해본 거라고 생각하자. 어머니가 불쌍하셔. 그리고 리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친정에는 돈을 보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오는 수입은 대부분 중국 친정으로 흘러갔습니다. 제만은 그것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리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갔고 시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의 아내, 착한 사모, 봉사하는 요양원 운영자. 안에서는 탐욕스럽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여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제만의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제만은 아내 앞에서 힘이 없었고, 가족 앞에서도 힘이 없었고, 자기 인생 앞에서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며 살았고, 결국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조차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노모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졌고,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이 돌아가며 간병했지만 장남은 오지 않았습니다. 형한테 연락했어요. 했는데 받지 않아. 노모는 마지막 순간까지 장남을 기다렸습니다. 제만이는 안 오나. 어머니, 힘 아끼세요. 제만이 보고 싶다. 그러나 제만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노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자식은 다 가슴이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노모가 떠난 후 장남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 문자를 본 가족들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끝났음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노모의 방에는 오래된 이불 하나, 그녀가 평생 아끼던 작은 자개암, 그리고 닳아버린 성경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의 마지막 장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남아, 부디 바르게 살아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글은 남겨진 자식들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비극은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참아온 어머니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그로부터 1년 후 요양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만과 리린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리린은 이제 제만을 완전히 무시했고 요양원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만은 자기 요양원에서조차 손님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시가족들에게 빌린 수억 원은 여전히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리린은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출 이자 갚느라 힘들어요. 지금은 못 갚아요. 하지만 그녀의 친정에는 계속 돈이 흘러갔습니다. 제만은 가끔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묘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남이라는 이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저버렸을 때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탐욕과 이중성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와 사모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가족을 착취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언젠가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나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머니의 눈물 장남이라는 이름의 저주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